박나래 씨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박나래 씨 모친의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근로자가 이 전 매니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이 있어요. 다만 시간의 근로수당을 줬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내가 몇백 시간을 근무했는데 실제 받았던 급여는 이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또 엄격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약을 왜 모아줍니까? 자기가 처방전 써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로 몰랐다라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낸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증거로 둘 간의 은밀한 대화 메시지까지도 이 여성이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로 인해서 상당히 부분이 많이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간에 과연 위력 관계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 교수의 일방적인 음란한 메시지였나, 아니면 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여성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처벌 대상이에요. 만약 기자가 당사자로부터 어떤 결정문을 입수했거나 아니면 열람해서 그냥 봐서 아 이게 맞네라고 확인하고 그걸 쓴 거라고 하면 70조 위반은 아니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중들이 궁금한 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발인 것 같지 그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당사자한테 받아 썼다고 하더라도 7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올 한 해 2025년에 연예계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 좀 굵직한 것들, 특히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터져갖고 그것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죠. 특히 최근에 그 박나래 씨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같이 나온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불법 무료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 또 매니저 갑질 혹은 뭐 근로기준법 위반, 뭐 횡령 등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말고도 박나래 씨 사건 또 누구 있었죠? 뭐 조진웅 씨 조진웅 케이스도 씨. 있었고, 최근에 또 그 정희원 전 교수, 정희원 저성노화로 유명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5년 연예계 사건 사고는 주로 하반기에 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이 사안마다 다 법적인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고은 변호사님 모시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어떤 게 처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누구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박나래 씨부터 갈까요? 일단 갈까요? 박나래 씨는 의혹이 계속해서 좀 새로운 종류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매니저와의 갈등이 불거졌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주사이모로 대표되는 이제 불법 의료 시술 논란이 있었고, 또 이제 갑질 의혹이 또 계속해서 추가로 폭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나래 씨가 예를 들면 방송에서 막 명절에 내가 밤새서 막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을 대접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음식 준비도 다 매니저를 시키고, 뭐 뒷정리 이런 것도 재료 준비 다 매니저 시키고, 또 방송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뭐 자택에서의 어떤 뭐 친구들 불러서 하는 파티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매니저들한테 뭐 연인 뭐 동료들 배웅시켜라, 뭐 끝까지 남아 있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영역이 사실은 아닌 부분인데 이런 일들까지 시킨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그 연예인들은 이제 매니저분이 뭐 여러 일을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 연예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들은 당연히 아마 도움을 주시는 건데,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개인 무슨 비서나 집사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갑질 논란 종종 있긴 합니다. 근데 집 박나래 씨 관련해서는 어떤 뭐 법적인 이슈들 현재 좀 대두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박나래 씨 사건 관련해서 최초의 대응이 정말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전 매니저들과 이 사건이 불거지고 처음 합의하는 자리에서만 합의가 원활하게 됐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뭐 전 매니저가 대신 묻혔다, 뭐 나래바에 난 24시간 상주 대기했어야 된다, 술을 사오도록 시켰다, 이거는 직무상 범위 당연히 넘어서죠.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야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네.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을 직무상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당연히 직장에서의 지위에 있어서의 우위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업무상 범위를 전 당연히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을 대신할 이유가 없고 전을 붙이는 것은 매니저의 업무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박나래 씨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가 박나래 씨 모친의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가 엄마죠. 예. 어머니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이 전 매니저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돼요. 아.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처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아, 점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직장 내 이런 괴롭힘 부분도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 범위 자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네네네. 때문에 어렵죠. 다만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내가 얻은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지 네네네. 않아서. 아니 근데 네. 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든 5인 이하든 괴롭힘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근무 시간으로 놓고 보면 네. 근로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뭐 52시간 적용 안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인원이 적다고 해서 괴롭힘이 없나요? 왜 그건 법이 그렇게 아니죠.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근로기준법의 제11조를 보시면 네. 이 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거길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고 다만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진 않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배상 네. 측면으로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건 법적인 뭐 어떤 다툼을 좀 해야 되는 거겠군요.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강요죄나 아니면 이제 협박죄나 이런 것들로 형사상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동청으로 안 가고 이 매니저들이 지금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다 형사고소 쪽으로 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갈등 중에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임금 체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단은 부당한 뭐 업무 지시이긴 했지만 업무라고도 네. 보기 어렵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장기간 노동을 한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네. 대해서 제대로 임금 지불이 안 됐다. 우리가 거의 월에 한 400시간을 일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것도 일단은 사업장 인원이 5인이 안 돼서 52시간 적용은 안 받고 네. 그걸로는 처벌할 수가 없고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시간의 근로수당을 줬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수당이 일한 시간만큼 줬는가. 근데 사실 매니저들이 월 400시간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많이 일한 월을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가 몇백 시간을 근무했는데 실제 받았던 급여는 이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또 엄격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실제로 근로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근로했다라는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시간만큼을 내가 근로활동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구체적 증빙 자료가 있을 때는 수당으로서 지급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400시간 같은 경우도 아마 매니저분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카운팅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일종의 대기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녹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녹화가 끝나도 또 이 연예인이 어떤 사적인 만남할 때 대기해 이런 대기해야 되는 상황. 그럼 대기까지도 근로로 볼 수 있느냐가 또 문제될 수 있는 네네. 건데 일단 지휘 감독하에 있고 연예인이 언제든지 호출하면 내가 어디 있더라도 와야 되면 그것도 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의 통상적인 이 태도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걸로 뭐 기다리고 있어라,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메시지 같은 걸로 아마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런 걸로 증빙을 삼아서 뭐 추가 근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디스패치의 보도가 있었지만 매니저들이 나름 좀 철저하게 기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일기장처럼 몇 월 며칠에 무슨 일했고 며칠에 뭐 개인 심부름했고 며칠에 뭐 나래바 일정이 있었고 이제 이런 거는 법원에서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는 거죠. 네, 제출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매니저들이 사실 진술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 단순히 내가 쓴 일기 플러스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좀 있어줘야 뭐 서로 대화를 했다든지 네, 네, 당시 네. 사진이라든지 물증이 네.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있어야 또 규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불법 의료 시술 요거는 이 박나래 씨든 아니면 뭐 다른 또 언급되는 여러 사람들이 나는 정말 저 사람 의사인 줄 알았다. 이게 처벌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뭐 대한의협의 견해도 마찬가지고 무자격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네. 지금 박나래 씨도 그렇고 키 씨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의사인 줄 알았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키 씨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의아해요. 무자격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처음 만난 장소가 병원이었고 거기서 의사 가운을 입고 그러면 진료를 했다는 것인가가 굉장히 의문이 남는 지점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박나래 씨 측에서는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나는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수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이 또 한 진술 중에 뭐가 있냐면 박나래 씨가 이거 혹시 이 주사이모 왠지 의사가 아닌 것 같다라고 활동 중에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 매니저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사 치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박나래 씨가 내가 근데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의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대답하면서 의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 의사를 이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의사가 네. 차로 오고 해외 네. 순방을 같이 가 그런 해외 일정까지 소화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사진을 보면 사실 잠옷 차림의 주사이모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부분 수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계속 네. 난 의사인 줄 알았어. 음. 무자격자인 줄 몰랐어라고 주장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그 해당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내가 그 의사인 주사 줄. 이모는 처벌을 받지만 네, 그렇죠. 시술을 받은 사람은 모르고 몰랐다고 받았기 하면 때문에. 처벌 네. 안 받아요. 몰랐다는 주장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로 몰랐다라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까지 낸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네. 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전 매니저들도 의사가 아닌 것 같아라고 지금 박나래 씨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얘기하는데 경찰에 당연히 얘기했을 것 같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계속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또 먼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수사기관이 네. 박나래 씨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나 아니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병원 하나를 어디다 차려놓고 네. 그다음에 거기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있어서 뭐 좀 치료받고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 내 왕진해줄게 뭐 이렇게 해서 했다면 몰랐을 수도 있지만 네. 이거 몰랐을 수는 없죠 사실. 그렇게는 너무 이게 장기간이고요. 네. 단발성으로 한두 번 그랬다면야 그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너무 또 장기간인데다가 또 그 문자 메시지 공개됐잖아요. 네. 약 모으고 있어. 2달치 모으고 있어. 근데 어떤 의사가 약을 왜 모아줍니까? 자기가 그렇죠. 처방전 써주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사실상 수사기관이 박나래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였습니다. 이거 약간 예. 번외의 질문인데 네. 이 주사이모는 약을 어떻게 모은 걸까요?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간호조무사, 약을 관리하는 거기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수사해야죠. 네. 당연히 주사이모한테 당신 이렇게 다량의 약물을 어디서 구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 혹시 의료인들이 공모했거나 그랬다고 하면 그렇죠. 공범으로 입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네. 네. 아니면 뭐 제약회사의 뭐 영업사원이라든지 하여튼 뭐 다양한 가능성은 네.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약간 추측의 영역인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사 이모한테 시술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들이 이제 여럿 있잖아요. 뭐 네. 키 씨도 있고 입 짧은 햇님 유튜버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 같이 박나래 씨랑 방송 활동 같이 하는 분들이고 하잖아요. 같은 네, 프로그램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박나래 씨가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불법 의료시설 소개한 것도 뭔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거. 사실상 주사이모가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알았는데. 소개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주사이모와 공범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소개하는 것도 네. 당연히 뭐 처벌 받아야 될 것 같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네. 자 그리고 뭐 자신의
엄마 그리고 네. 뭐 남자친구에게도 월급을 줬다는데 요거는 횡령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머님이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네. 실제 근로를 했느냐는 거죠. 이거 너무 이렇게 가족 등록해놓고 네. 돈 받아먹는 이게 너무 많이 하는 수법이잖아요. 네. 뭐 아버지를 운전기사로 놓는다든지 뭐 이런 수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사실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근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네. 또 심지어 전 남자친구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사람은 직책이 없죠. 직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남자친구가 월급 명목으로 그 법인 자금을 가져갔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그 전 남자친구든 박나래 씨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입증 못하면 이것 또한 횡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은 누가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횡령죄 그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박나래 씨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나 전 남자친구는 당연한 거고요. 네. 여기에 박나래 씨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같이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월급을 준 주체는 엄마인 거예요. 대표니까. 법인이죠, 법인. 법인. 이 여기에 아, 피해자는 네, 네, 네. 회사인 거죠, 회사. 회사 자금이 피해자가 네, 회사고. 피해자가 회사인 거고 그걸 마음대로 이제 횡령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박나래 씨 관련해서는 워낙 뭐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대략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가볍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정희원 교수 저속노화로 정말 올 한해 제일 유명한 의료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열풍이었죠. 열풍이었죠. 사실. 예. 네. 근데 지금 뭐 폭력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발점은 네. 정의원 교수가 그 A 씨를 먼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내가 시달리고 있다. 어떤 성적 역할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여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라고 하면서 이제 맞고소를 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또 도용 논란이 불거졌죠. 애초에 저속노화라는 개념을 말한 것도 나고 정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기고문, 책, 강연 그 원고를 쓴 것도 난데 정의원이 내 이름은 빼고 본인 이름으로 도용해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진짜 이분이 올해 강연 같은 것도 하여튼 스타 강사로도 어마어마하게 뭐 방송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본인 유튜브 채널도 아마 있을 맞습니다. 텐데 거기도 꽤나 많은 분들이 뭐 구독과 또 뭐 클릭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것도 꽤 큰 부분이었을 텐데 지금 정의원 교수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태이긴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네. 보면 뭔가 이제 늙기의 기술이라고 이제 정의원 교수가 보내요. 그러니까 네, 곧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곧 준비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쭉 글을 써가지고 보내요. 이 A 씨라는 사람이. 네. 근데 그 A 씨가 보낸 그 글 그대로 이제 뭐 기고문이 올라온다든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과연 그 지금 여성 A 씨가 쓴 그대로 그래서 초안만 A 씨가 쓰고 네. 그 해당 정 교수가 많이 수정을 했는가 또 그리고 그 양자 간에 어떤 일종의 합의가 있었냐 왜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A 씨 주장대로 정말 A 씨가 글을 다 쓰고 책도 A 씨가 다 쓴 걸 기반으로 정의원 교수 이름으로 나왔다면 어떤 수익 배분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이 여성 A 씨가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쓴 글을 함부로 이제 가져다 쓰고 모든 인세나 그런 수익을 다 정 교수가 가져간다. 이것을 동의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 서로가 서로를 지금 맞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원고 초안을 보내게 된 경위가 어떤지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계속된 칼럼이나 기고글도 내가 썼다라고 여성 주장하니까 네. 그렇게 이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무단으로 한 건지 서로가 합의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 도용 논란이 하나가 크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성 관련된 이제 문제 요거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의원 교수는. 네. 네. 그래서 진행하던 라디오도 이제 아마 폐지가 된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또 맡았었는데 건강총괄관이라는 네.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전부 내려왔고 그리고 뭐 광고도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 햇반 광고 모델도 해서 그 밥 껍데기에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네. 지금 다 회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뭐 도용 부분은 양쪽의 주장을 쫙 보고 아마 네. 찾아보면 증거들이라는 건 다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한쪽이 뭐 성적으로 날 뭐 스토킹했다 혹은 괴롭혔다 이거는 두 사람 사이에 아주 또 은밀하게 벌어졌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밝혀내는 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여성이 많은 자료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 고소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 교수가 먼저 했다는 거죠. 내가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뭐 인세 관련해서 나 또 공갈까지 당하고 있어요. 공갈 미수 등으로 고소장을 냈는데 그러자 이 여성이 아니에요. 나는 위력에 의해서 추행당한 당사자입니다. 이러면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명예훼손, 무고 등등으로 여자가 고소한 지금 죄명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예.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증거로 정 교수가 정말 입에 담기도 약간 낯뜨거운 그런 이 둘 간의 은밀한 대화 메시지까지도 이 여성이 사실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저희가 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까 싶긴 해요, 진짜. 그래서 사실 그간 정 교수가 쌓아왔던 이미지가 사실 이 메시지로 인해서 상당히 부분이 많이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두 사람 간에 과연 위력 관계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정 교수의 일방적인 음란한 메시지였나, 아니면 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여성도 적극적으로 호응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었냐는 결국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둘 간의 몸짓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CCTV가 남아있을 수는 없지만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그 날 전후로 또 두 사람이 활발하게 연락했을 것 같고 또 통화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걸 보면 그날의 상황을 대략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이 실제로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도 다수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서로가 원치 않는 몸짓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성폭행이었는지, 이거는 저는 진실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판단이 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강제추행 당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메시지나 통화에서 막 적극적으로 막 또 만나자고 여성이 요구하거나 이랬다고 하면 그 앞선 만남이 추행이라고 또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예. 해외에도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헐리우드 맞습니다. 스타가 막 인스타로 DM 보내가지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DM 받았던 여성이 또 막 공방이 벌어지고 하는. 네. 예. 자, 여튼 뭐 정의원 교수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이 꽤 아마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나중에 이거는 명백하게 일방적인 그쪽에 원하지 않는 행위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A 씨가 원치 않았는데 이러한 이 낯뜨거운 음란한 메시지 보내면 사실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게 음란한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럽네요. 저는 이런 메시지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걸로 인해 내가 상당히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답장을 남겨놓는다면 네. 이후에 이것이 통매음죄로 갔을 때 인정될 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A 씨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어쨌든 내 밥줄을 책임지는 그렇죠. 사람인데 위계가 있는 관계였다. 내가 어떻게, 근데 그냥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맞받아 쳤다 이러면 또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서 네. 지금 메시지가 정 교수의 부분만 공개가 됐고 여성의 답변 부분이 없거든요. 네. 언론에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이 여성이 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의원 교수. 아이고, 정의원 교수의 해명도 일단 전하겠습니다. 있어요? 해당 메시지가 이제 본인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뭐 변연계의 뭐시기 이런 걸 네.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AI가 쓴 것이다. 그리고 위력은 전혀 없었다.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이 쓴 주체에 따라서 이게 또 법적으로 뭔가가 달라지네요. 내가 쓴 거랑 AI가 쓴 거랑. 아니요. 보낸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정 예. 교수님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보낸 게 죄라는 거지 쓴 게 죄라는 게, 쓰고 내가 그냥 혼자 일기장에 적어놓은 건 아무 죄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AI를 이용해서 썼다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가장 쟁점이 여성도 동의해서 보낸 거냐 아니면 네. 의사에 반했냐,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심플하네요, 그 네, 부분.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또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진웅 씨 소년범 전력이 공개됐고 본인도 일부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연예계 은퇴를 했는데 이게 또 정치권까지 또 퍼지면서 뭐 이
소년범 시절에 이 잘못을 공개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연예인들과 형평성을 비교해 볼 때 충분히 은퇴 이상의 뭔가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요거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살짝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네. 그래서 조진웅 씨 사건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테니까 여기에서 연예계 은퇴한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소년법의 취지라는 게 원래 이 처벌보다 교화가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이라 이거 네. 절대 공개를 할 수 없는 거, 요거는 맞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소년법 70조를 보시면 네.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 보통 뭐 법원이거나 가정법원이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소 이런 데겠죠.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걸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공개됐냐가 정말 궁금한 게 네.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 소년 전담도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소년들이 재범 3범으로 올 경우에는 앞에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앞서서 1호, 2호, 3호 처분 받았는 걸 알아야 제가 그 다음 사건은 3호보다 높은 처분을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에 전화해서 지금 앞에 이 친구가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나오는 몇 호 처분 받았는지 판사님한테 확인할 수 있겠냐, 내가 요 재범 사건 넘기려고 한다 해도 안 알려줘요. 검사한테도 안 알려줘요. 저희는 70조 때문에 안 된다. 여기 수사상 필요할 때는 하는 거 아닌가 하면 소년 사건은 저희가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라고 가정법원은 검사한테도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어떻게 공개됐는가? 당사자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네. 결정문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확인됐는가가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때 예를 들어 같이 뭐 처벌을 받았던 친구가 일을 했었다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사자만이 처분 결정문 뗄 수 있고 피해자도 몰라요. 네, 그리고 소년 그렇다고. 재판 비공개라 피해자가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진웅 씨거나 같은 공범들이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전력을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처분 결정문을 아직까지 보관했다면 그걸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네. 사실상 어떤 기관이 응해서 조회해줬다. 전 그 그럴 가능성은 좀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스패치 보도에 결정문이 있었던 건 네.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당시에 사건 관련해서 뭐 사실 이제 뭐 소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지역사회 얘기들이 돌 테니까 뭐 동창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그런 사건에 대해서 걔 뭐 어디 갔다 왔대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다수에게 확인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진짜 뭐 결정문을 입수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다면 어쨌든 뭐 뭐 은퇴 논란 이런 거랑은 별개로 네. 문제가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실제로 그 보도를 한 기자들이 지금 고발을 당한 상황인데 네. 처벌도 받을 이 결정문을 입수해서 보도한 거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데 기자가 처벌받긴 힘들 것 같은 게 보시면 소년 보호 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처벌 대상이에요. 기관이 조회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기자가 당사자로부터 어떤 결정문을 입수했거나 아니면 열람해서 그냥 봐서 이게 맞네라고 확인하고 그걸 쓴 거라고 하면 70조 위반은 아니죠.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중들이 궁금한 거 어떻게 알았냐 예. 이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발인 것 같지 그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당사자한테 받아 썼다고 하더라도 7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처벌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러면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처벌은 가능한가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또 처벌하지 않잖아요. 네. 기자 입장에서 조진웅 씨가 일반 사인이 아니라 연예인이기 때문에 보도의 가치,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 그 역시 처벌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기자 처벌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가봐야 되겠으나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선 처벌받기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소년법 관련해가지고 전혀 별개 이슈로 네. 대통령이 촉법 소년 연령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려서 처벌 안 받아.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슈는 지금 법조계에서 논의 진척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온 지는 꽤 꽤 됐죠. 됐죠. 네. 왜냐하면 요즘 촉법소년 나이에 미달하는 친구들 중에도 비행청소년도 많은 것이고 처벌 안 중일. 된다는 네. 거를 알아서 그걸 또 당당히 얘기하면서 또 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실무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왜냐면은 연령을 좀 하향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 있다. 왜냐하면 소년이라고 해도 지능 범죄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예. 조직적으로 학교 폭력으로도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은데 촉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사실 피해를 보전받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하향할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소년법을 공개할 수 없는 거, 그 처벌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게 뭐 취지는 이해는 뭐 아주 못하진 않겠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이른바 학교 폭력, 음. 뭐 이런 이제 잘못을 저지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나중에 뭐 대학 갈 때도 요즘에 대학에서 그게 다 내용들이 공개가 돼갖고 맞아요. 입시에서 대학에서도, 불리하죠. 예, 입시에서 불이익도 당하는데 네, 네. 보통 소년범이라고 하면 그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오히려 이 사람들은 전혀 공개할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를 받고 그보다 조금 뭐 굳이 정도를 따지면 조금 덜한 잘못을 한 사람은 오히려 공개되는 이게 좀 약간 형평이 어긋나진 않나요? 이게 이제 형사처벌 전력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이고은이라는 사람을 이 주민등록번호 딱 조회하면 네. 형사처벌 전과도 나오고 밑에 수사 이력도 나와요. 소위 말하는 빨간 줄. 네, 빨간 예. 줄은 형사처벌 전력이고 빨간 줄이 가진 않았지만 제가 한 번이라도 조사받았으면 수사받은 이력에는 소년범 사건으로 수사받은 적이 있다는 건 뜨거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어디 처분까지 받았느냐만 뜨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사 소년법 받은 적이 있다까진 나오고 네네네. 이따까지 유무죄는 나오고, 나와요? 유무죄는 나오죠. 소년보호 처분 이렇게만 네. 나와요. 처분. 근데 처분이 몇 호를 받았나라고까지는 안 나오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는 나오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수사기관만이 사실상 조회할 수 있고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이럴 땐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게 어쨌든 소년법에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화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이 돼서 이후에 이 친구가 장래에 직업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는 것이라서 또 어느 정도 이것은 또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처분에서 사실 소년원 가고 이러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그런 건 어쨌든 생기부에 적힐 수밖에 사실 없어요. 학교에 출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는 이 생기부에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옮겨도 학교를 옮겨도 어쨌든 학교에 출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년원에 간 기간 동안은. 예를 네. 들어서 6개월 단기 처분 받아도 6개월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년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형사처벌 전력, 전과가 남지 않게 해야 이 친구가 한 번은 실수해도 이후에 재범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니 저는 이 부분은 또 이런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벌은 네. 처벌대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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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진웅 씨 뭐 이제 은퇴도 했어서 뭐 자꾸 뭐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조진웅 씨가 더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많이 길어진 데는 또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좀 참전을 하면서 더 커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희도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연예계 이슈 요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네. 네. 자,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변호사님?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예, 어쨌든 한 해 동안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았던 것 네. 같고 특히 연말로 갈수록 또 연예계 사건 사고 네. 이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희한하네요. 연말에 항상 많은 것 같은 기분도 좀 듭니다. 그 원래 1월 1일에 항상 그 매체에서 뭐 하나 터트리잖아요. 큰 사건 하나, 네. 예, 특종 같은 거 하나 터뜨렸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참 그 피부가 촉촉해 보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마도 말씀하시죠. 그 가습기를 밤에 잘 틀어놓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감사합니다. 네. 가열식 쓰세요? 초음파 쓰세요? 전 가습기를 안 씁니다. 예. 타고난 물광 피부. 네. 지성이어서 그런 거고, 예, 가습기를 써서 그런 거예요. 이제 쓰셔야 됩니다. 꼭 네, 알겠습니다. 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호흡을 위해서라도 촉촉한 호흡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막 뭐 건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습기 특히 이번에는 그 웰핀 퓨어 맥스 가습기라고 요게 이제 가열식입니다. 네, 가열식 가습기는 세균 걱정이 없죠. 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세척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 가열식은 일단 100도로 끓이니까, 그 세균이 그렇게 살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없고요. 요거는
최소 60만 원대, 보통 대기업에서 만들면 이 정도 스펙을 가진 가열식 가습기 6, 70만 원 정도 하는데 19만 9천 원에 평생 AS까지 해드리는 웰핀 퓨어맥스 가습기. 네. 평생이요? 믿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 회사 구매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인지 아닌지. 이 회사가 네. 존속하는 한 평생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초고온 살균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세균은 99.9%다 박멸이 되고 와. 특히 이제 폐렴구균이나 뭐 녹농균 이런 것들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아이들 있는 집에서 그래서 가열식을 많이 쓰십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가열식 쓰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24데시벨이면 거의 뭐 무소음에 가깝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네. 국내에서 가장 조용한 가습기 하루 8시간 사용 시 전기세가 한 260원 정도 나오니까 뭐 전기요금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절약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이 소재가 그 아기들 젖병에도 사용되는 그 의료용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아기 있는 가정에서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런 전자기 제품들 네.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더 좀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딱 요 케이스고 저는 이런 기계 살 때 가전 살 때 판매량 꼭 보거든요. 네. 많이 사야 좀 검증이 된다고 생각해서 2달 만에 3만 대가 팔린 제품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뒤에 요겁니다. 요거. 네. 아. 네, 잘 보이나 모르겠네. 네. 네. 뒤에서 끓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방울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네, 저렇게 가습이 되는 겁니다. 약간 무드등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밤에 무드등 효과도 수면등처럼 네, 네. 네,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웰핀 퓨어맥스 가습기 필요하신 분들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고은 변호사님 네. 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송기령 작가님 만나러 가겠습니다.